왕세자님, 한국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보세요. 여기 사우디에서는 한국으로 인해 사우디 왕족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스마트 농업 기술 검증단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리처드 헤이든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미국과 유럽을 넘나들며 스마트팜 설계와 자동화 시스템 자문을 맡아왔고, 특히 대규모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와 자동 수확 기술 개발 분야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도시명 농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일명 녹색화 프로젝트의 현장 기술 검증 책임자로 파견됐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 사막 환경에서도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 모델을 실현하는 것. 각국의 참여는 실로 치열했습니다. 프랑스는 초정밀 수분 제어 온실 시스템, 일본은 자국의 강점인 탄소 필터형 안개 분사 농장, 중국은 탄산가스 농축 고속 재배 기술을 앞세워왔고, 독일은 완전 밀폐형 자동 수경 모듈 시스템을 통해 기계화 완성형 농업을 선보였어요. 각국 기술진의 면면은 쟁쟁했고, 저를 포함한 미국 팀도 자국 내 농업 AI 기반 자동화 플랫과 함께 대규모 모듈을 구축하며 진검 승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상에 없던 이름 하나가 명단에 끼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제 솔직한 첫 반응은 의문이었습니다. 농업에서 한국이라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야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막에서 작물을 키운다니. 어느 나라보다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이 현장에 한국이 실험 참가국으로 들어왔다는 건 선뜻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이 설치를 완료한 스마트팜을 처음 봤을 때 제 의구심은 더 커졌습니다. 외형은 기존의 하우스형 온실과 다르지 않았고, 거대한 첨단 설비나 위압감을 주는 자동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단순했고 겉보기엔 도시명 텃밭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냥 텐트형 수경 재배 아니야? 온실 좀 멋지게 꾸민 거지 라는 소리들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일본 팀의 한 기술자는 회의 자리에서 한국 팀을 향해 한류는 이제 농업에도 진출하나 보네요 라며 비아냥거렸고, 중국의 대표 연구원은 한국이 여길 어디라고 왔지 라며 웃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불현듯 주변을 둘러보았고, 도무지 믿기 어려운 장면 하나와 마주했습니다. 한국팀이 운영 중이던 시설. 폭풍이 휩쓴 직후에도 그 하우스는 단 한 점의 흔들림 없이 마치 시간이 멈춰있는 공간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유난히 간결한 디자인의 외벽은 황토빛 먼지가 와도 이를 흡수하지 않고 부드럽게 흘려보냈고, 외곽에 설치된 패널은 빛을 반사하며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받아내고 있었어요. 흙먼지가 들이치는 상황에서도 충전량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기 공급 안정성에서는 최고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용함은 기술적 단순함에서 비롯된 건가? 아니면 어떤 계산된 설계의 결과인가? 답을 얻기 위해 현장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 내부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발을 들인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부는 압도적인 정적 속에서 정밀하게 조율된 공간이었습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촉촉했으며 이상하리만치 안정적인 온도와 습도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내부에 배치된 대시보드에서는 GAIA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이 작물의 상태, 기후 변수, 온실 내 미세 입자 수치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AI가 단순한 자동화 제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학습을 기반으로 환경을 예측하고 판단을 내리는 자율형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컨대 이날 같은 모래폭풍이 접근하자 GAIA는 주변의 대기 압력 변화와 바람의 방향을 분석해 빛 투과율을 줄였고, 복층 구조의 천장 필름은 자동으로 반사각을 조정해 직사광선에 의한 내부 온도 상승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바닥에는 수분 증발 방지 필름이 작동 중이었으며, 그 아래에 매설된 지열 냉각 루프는 열을 순환시켜 온실 전체의 온도를 섬세하게 낮추고 있었어요. 그 어떤 수동 조작도 없었고 경고음 하나 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물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회의적으로 봤던 배추는 깊고 풍성한 잎을 뻗고 있었고, 상추는 생생하게 결구되어 있었으며 고추는 분명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작물은 이미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번성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놀라움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라는 이성적 의문. 그러나 점점 그것은 자책과 부끄러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자연을 극복의 대상, 제어의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술로 다듬고 깎고 밀어붙이면 결국 인간이 승리하리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분석하되 억누르지 않았고 기후를 측정하되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읽고 맞서지 않고 함께 흐른다. 그들의 기술은 철저히 그 철학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온도를 낮추려 안간힘을 썼고 그들은 지열과 구조체의 반사각을 조절해 자연스러운 냉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병충해를 약물로 막았고 그들은 AI가 식물 스스로 방어 반응을 유도하는 타이밍을 학습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자원을 더 투입하고 장비를 더 정교하게 설계하며 결국 숫자와 출력으로 성능을 정의합니다. 반면 한국팀은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최대한으로 이해하려 한다. 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기력처럼 보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술자의 태도였어요. 예를 들어 GAIA는 단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바람 방향이 바뀌자 지능형 차폐막이 자동으로 구조를 재배치해 공기의 흐름을 조정했고 이로 인해 내부 온도의 변동폭은 0.3도 이내로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눈을 의심했습니다. 섭씨 54도의 열기와 시속 40km의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실내 온도 편차가 1도도 되지 않았다니. 뿐만 아니라 물 소비량도 놀라웠어요. 조 박사에게 요청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팀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프랑스 팀의 절반, 미국 팀의 3분의 1, 중국 시스템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라고 물었고 조 박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물은 단순히 뿌리는 게 아니라 머무르게 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흘려보내지 않고 머물게 설계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멈춰섰습니다. 머무르게 한다. 얼마나 정제된 그리고 사려 깊은 기술 철학입니까? 지금까지의 우리는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더 많이 끌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애초에 낭비될 물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했고 작물 자체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조절해 흡수하는 수준에 맞게 분배했습니다. 게다가 유지보수의 개념도 달랐어요. 저희 미국팀은 시설 가동 초기에 이미 3명의 유지관리 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했습니다. 설비 고장, 부품 열화, 센서 오작동, 파이프 마모 등 모든 기술은 시간이 흐르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한국팀의 설비는 모든 구성 요소가 모듈화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교체가 가능했고 대부분의 고장은 사전 예측 기반으로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정도로 감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고장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설계하지 않았는가를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한국팀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설비도 없었고 으리으리한 디스플레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제거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만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한 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는 어느 날 밤 저와의 대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협해선 안 됩니다. 불안하게 하는 기술은 아무리 정교해도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스마트팜은 누가 와서 봐도 편안하다고 느끼는 구조여야 해요. 저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늘 기술을 강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기술이 조용히 숨쉬듯 작동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현장검증위원회는 각국 스마트팜의 최종 생육 데이터를 종합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던 내용 그대로였어요. 프랑스 팀은 냉각 패널이 끝내 회복되지 않아 대부분의 작물이 수분 스트레스로 고사했고 중국 팀은 대량 재배를 목표로 했던 고속 생장 작물들이 탄산 농도 불균형과 금부 곰팡이로 인해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스트 설비의 필터 교체 주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바람에 냉각 효율이 떨어지며 내부 온도가 급상승했고 열에 약한 잎채소들이 버티지 못하고 시들어버렸습니다. 독일은 정교한 자동화 설비를 갖췄지만 유지보수 엔지니어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부품 하나의 마모가 전체 순환 시스템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미국팀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론적으로 완벽에 가까웠던 저희의 아쿠아 모듈은 고온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센서 오류를 일으켰고 관계량이 순간적으로 급등하면서 뿌리 과습으로 작물의 70%가 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기술 책임자들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단 하나, 유일하게 한국팀만이 모든 재배 작물의 생존율 98% 이상, 품질지수 최고 등급, 심지어 예정보다 이른 수확 성공이라는 결과를 발표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성공시킨 작물의 종류였습니다. 단지 고추나 배추 같은 한국 채소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식량작물 예를 들면 지중해 토마토, 인도산 가지, 동남아 고구마, 북미산 양상추, 중동 밀사까지 포함된 12종의 작물 전부에서 생육 안정성, 병의 저항성, 영양 지수 모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고 누구도 이 결과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조 박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참가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확한 작물로 만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으로 모두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기술의 성과는 숫자로도 말할 수 있지만 음식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결과입니다. 식사 초대가 공식적으로 공지되었을 때 기술검증단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오갔습니다. 이 시점에 식사요? 그건 컨퍼런스가 아니라 피크닉 아닌가요? 한 프랑스 대표는 그렇게 중얼거렸고 독일팀 기술자는 고추로 만든 음식이면 매운맛 자랑이나 하겠다는 거겠지?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팀은 아무런 반응 없이 씩 웃기만 했습니다. 기술평가 후 진행되는 첫 공개 식사라며 사우디 농업청도 행사 배석을 허락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따르던 많은 이들이 속으로는 반신반의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쩐지 끌렸습니다. 기술의 성패를 맛으로 증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지만 그만큼 용기 있는 제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실험구역 한쪽에 마련된 조촐한 조리 공간에는 한국팀의 연구진 몇 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 조리용품을 들고 있었고 김 박사와 조 박사도 손에 장갑을 낀 채로 무언가를 직접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재배한 채소들이 반듯하게 정리된 채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요. 고추는 햇살을 머금은 듯 선명한 붉은빛이었고 배추는 겹겹이 쌓인 잎이 촘촘하게 자라 있었으며 상추는 바람결 따라 잎이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신선했습니다. 조 박사는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저장 기술보단 즉시 조리에 적합한 품종 선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채소가 식탁 위에 오를 때까지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음식이 차려지는 동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문 셰프가 없었습니다. 모든 요리는 연구원들이 손수 만들고 있었고 조리법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추를 썰고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와 마늘을 버무리는 식.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의식처럼 정제되어 있었고 그들의 손끝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접시에 담긴 음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기묘하게 눈을 끌었습니다. 흰 배추 겉절이 위에 올려진 실한 홍고추, 진한 붉은 양념이 스며든 가지볶음, 연두색 상추에 뿌려진 깨와 참기름. 무심하게 올린 듯한 그 한 접시에서조차 정확하게 조율된 맛의 구조가 느껴졌어요. 저는 먼저 배추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첫맛은 산뜻했지만 곧이어 퍼지는 발효의 깊이와 양념의 절묘한 밸런스는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기술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조리법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그 배추가 자란 환경 자체가 요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기술진은 벌써 두 번째 접시를 담고 있었고 일본팀의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이 고추가 진짜 이곳에서 자란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고추가 자라지 않을 거라고 다들 말했죠. 그런데 고추는요, 낮에 데워지고 밤에 식는 땅에서 자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모래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저희는 기온 격차 리듬이라고 불러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저 매운 채소가 아니라 기후의 리듬과 생명 사이의 대화를 관찰하고 실현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를 포함한 모두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즈음 예정에 없던 손님들이 조용히 식사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검은 아바야와 금빛 수가 놓인 터번을 착용한 수행원들 사이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우디 왕실 실무를 총괄하는 왕자와 왕세자의 조카이자 프로젝트 식량 전략 부문을 직접 총괄하는 아미르 청령 군주가 함께 입장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국 팀 역시 급히 일어나 인사를 건넸지만 조 박사와 김 박사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자리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이미 접시에 담겨 있었고 왕자 일행에게도 특별한 메뉴가 따로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팀은 처음부터 똑같이 먹는 것이 기술에 대한 가장 정직한 평가라고 강조해왔기에 왕실이든 누구든 그 원칙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왕자 일행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음식을 살펴보았어요. 한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접시에 고추무침을 담아 건넸고 왕자는 수저를 들어 아주 작게 한 입 떠 넣었습니다. 주변은 숨조차 쉬기 조심스러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음식의 첫맛을 입안에서 느끼는 동안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5초 후
왕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들렸고 시선이 고추에서 김치로, 김치에서 상추무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 땅에서 자란 채소가 맞습니까? 조 박사는 다시 일어서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이곳에서 자란 작물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씨앗뿐입니다. 햇빛도, 물도, 공기도 전부 이 사막의 것입니다. 왕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흡사 자기 자신에게 묻듯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부드럽고 향이 깊죠? 고춧가루인데 향 안에 뭔가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아미르 왕자가 미소를 지으며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바람을 재배한 겁니다. 형님, 사막 바람을 고춧가루에 담아냈나 봐요. 모두가 웃었고 그 조용한 웃음 안에는 경이로움과 감탄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잠시 후 왕자는 수저를 다시 들며 한국팀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지 요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철학을 차려내셨군요. 기술이라는 단어로 이 맛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마트팜을 생산 시스템으로 봤지만 한국은 그것을 생명과 환경의 연결 구조로 접근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왕실 전용 셰프에게 이 요리를 직접 전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고추, 이 배추. 이게 사막에서 자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군요. 김 박사와 조 박사는 서로 잠시 눈을 마주친 뒤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가진 마음과 맥락까지 전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에 훌륭한 셰프가 있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정식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왕실에 한국의 음식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왕자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만족을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감동과 통찰 그리고 결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맛있는 식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후를 거스르지 않고도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은 단지 뭔가를 잘 키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우디 내무부와 미래전략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향후 프로젝트 내에 지정될 신규 스마트팜 구역 중 1차적으로 한국형 재배 시스템이 우선 배치될 구획을 직접 선정할 것. 그리고 한국이 제공한 토종 종자의 비율을 전체 재배 시스템의 기준값으로 삼을 것. 그 외에도 사우디 왕실의 전용 식탁에는 한 주에 한 번 이상 한국 농작물을 활용한 식단을 정기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우디 왕실은 내부 회의를 거쳐 긴급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 자체를 배움의 모델로 삼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총괄 부서에서는 한국 전담부서이라는 이름의 특별 인력을 구성해 한국 현지로 기술 및 농업문화 학습을 위한 파견단을 조직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팀에 대한 고용 러시가 시작되었어요. 사우디 내무부는 조 박사와 김 박사를 비롯한 주요 기술진에게 거액의 장기 고문 계약 제안서를 건넸고 왕실은 왕자 전용 식자재 농장을 별도로 구성해 이를 K농장이라 명명하며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었던 한국 기술진에게 직접 운영을 맡기고 싶다고 요청해왔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한 소박한 밭에서 일하던 배추 전문가 한 분에게도 정식 초청장이 발송되었고 사우디 농업부는 그를 배추 수석 재배 컨설턴트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던 다른 나라 기술진들의 시선은 처음엔 묘하게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동안 한국 기술을 폄하하던 중국과 일본 팀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중국팀 대표였던 양 박사는 어느 날 회의 종료 후 조 박사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조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초기에 한국 기술이 이만큼 실용적일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모래 속에서 배추가 자라고 기온 55도에서 고추가 열리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조 박사는 미소만 지었고 자세한 기술적 비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양 박사는 주저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밀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 기술을 이렇게까지 발전시킨 출발점 혹은 철학 같은 게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은 어디서부터 달랐던 건가요? 그 질문에 김 박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늘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땅도 좁고 자연 조건도 불리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조 박사가 그 말에 덧붙였어요. 자연을 탓하지 않고 기술만 믿지도 않고 사람과 환경을 동시에 존중하는 태도. 그게 한국의 농업 기술이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일본팀의 한 연구원이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솔직히 고추나 배추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게 이 사막에서 자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기술은 도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 걸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그의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팀의 숙소에는 각국 대표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수분 순환 시스템의 오차 보정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된 겁니까? 차폐막 구조는 한국 기후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중동용으로 따로 설계한 건가요? 조 박사와 김 박사는 대부분의 기술적 질문에는 정중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 연구소의 보호 영역입니다. 그 알고리즘은 외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신 모든 질문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기술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기술을 만들었는가?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는가? 한국 기술의 출발은 불가능해 보였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답변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숙소 복도에서 다시 만난 중국과 일본 기술진은 마치 경쟁자에서 동료가 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팀의 한 연구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승부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철학으로 문제를 설계했고 사람을 통해 해답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우수성은 결국 인정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